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행여 울음이 새어나올까 입을 앙 다물었다. 무섭고도 긴 고요가 찾아왔다. 들리는 거라곤 거칠게 울리는 엄마의 숨소리뿐이었다. 이리 와.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다. 지우는 눈을 깜빡거려 눈물을 털어냈다. 금방 들은 말이 이리 와가 맞을까? 이 순간엔 저리가보다 무서운 말이었다. 차지우. 엄마가 다시 불렀다. 지우에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아빠의 이름은 서준영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서지우라고 부른다. 어릴 때부터 키워준 외할머니도, 함께 사는 이모도, 유치원 아이들도, 주말에만 만나는 새아빠도, 엄마만 새아빠의 성을 붙여 차지우라고 불렀다. 내년 봄 초등학교에 가면 그 이름을 쓸 거라고 했다. 미리 연습해야 한다고 했다. 차지우 하고 부르면 네 대답하는 연습. 지우는 엄마 앞으로 가서 섰다. 차지우. 엄마가 또다시 불렀다. 지우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네, 엄마를 봐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왜 화를 내지? 지우는 답을 알고 있었다. 엄마를 만날 때마다 지적당한 문제였으니까. 흥분하고 막 덤벼서요. 엄마는 손을 뻗어 지우의 왼쪽 턱을 만졌다. 드라이어에 얻어맞은 건 오른쪽 턱이었다. 아팠니? 지우는 조금요 했다가 얼른 덧붙였다. 이젠 괜찮아요. 엄마는 지우를 향해 팔을 벌렸다. 이리 와, 내 딸. 지우는 머뭇대며 엄마의 품으로 들어갔다. 몽클하고 둥근 맨가슴의 감촉이 지우의 어깨를 눌러왔다. 심장이 성난 개처럼 컹컹 짖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심장인지 엄마의 심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꿈 같은 건 잊어버려. 엄마는 지우의 등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면서 중얼거렸다. 중요한 건 엄마가 지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거야. 마치 엄마 자신에게 들려주는 혼잣말 같았다. 지우에겐 습지를 떠도는 바람 소리처럼 멀고 싸늘하게 들렸다. 또 눈물이 솟구쳐서 속눈썹을 간지렸다. 알고 있지? 엄마는 지우를 품에서 떼어놓으며 물었다. 이럴 때 알고 있지는 질문이 아니다. 엄마가 보내는 신호다. 지금이 잘못을 빌 때라고. 잘못했어요, 엄마. 지우는 얼른 덧붙였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엄마는 머리칼을 한 손으로 쓸어 모아 어깨 뒤로 넘기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엄마의 가슴이 총이라도 쏠 것처럼 팽팽하게 솟았다. 지우는 소파 옆으로 슬쩍 눈을 비켰다. 조금
고민스러웠다. 엄마에게 옷을 갖다 줘야 하는지, 계속 못 본 척 해야 하는지. 내게 해줄 얘기가 있어. 엄마가 말했다. 손가락 문제는 끝났다는 뜻이었다. 아빠는 어제 갔어. 말하는 엄마의 눈이 멍해 보였다. 눈길은 지유를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 엄마의 눈은 무언가를 볼 때와 향해 있을 때의 빛이 다르다. 지유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이미 눈치챈 일이었다. 엄마의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도 알 것 같았다. 지난밤 아빠와 또 싸웠을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 때도 곧잘 그랬으니까. 엄마는 지유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전부는 아니지만 토막토막 떠오르는 기억들이 몇 가지 있다. 엄마가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린 밤에 대한 기억은 특히 더 또렷하다. 그때도 엄마는 아빠와 싸우고 있었다. 아빠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울부짖고 악을 썼다. 지우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다. 악지르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딴 사람이 된 엄마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채 어서 빨리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싸움이 끝난 후 맞닥뜨린 풍경은 종종 지유의 꿈에 나타난다. 주방 바닥에 널브러진 엄마, 피범벅이 된 엄마의 손, 발밑으로 날아든 부엌칼, 수건으로 엄마의 손을 감던 아빠의 손과 핏줄이 툭툭 튀어나온 아빠의 이마. 응급실 의자에 아빠와 나란히 앉아 엄마의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번에도 그랬겠지 라고 지우는 추측했다. 엄마의 손에 감긴 붕대를 달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아빠가 엄마를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피를 흘리든 말든 놔두고 가버린 것이었다. 머릿속 한구석에는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우는 귀를 닫아버렸다. 그저 잠자코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빠는 이제 오지 않을 거야. 지우는 늘어뜨린 손끝이 움찔하는 걸 느꼈다. 다시는? 이라고 되묻고 싶은 걸 꾹 참았다. 엄마가 그렇다면 그럴 것이다. 되묻는다고 아빠가 돌아오지도 않을 테고 떠난 이유를 물을 용기도 없었다. 떠난 아빠보다는 엄마의 기분이 더 중요했다. 적어도 지금의 자신에게는. 저는 괜찮아요. 지우는 안전한 대사를 찾아냈다. 엄마랑 놀면 되니까요. 엄마는 할 일이 있어. 넌 네 방에서 놀아야 해. 확인하는 의미에서 지우는 되물었다. 제 방에서만 놀라는 거죠? 엄마는 쳐다보기만 할 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다는 뜻이었다. 허락할 때까지 2층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오늘은 반달 늪에 가지 못한다와도 같은 의미였다. 지우는 혼자라도 가보고 싶었다. 어젯밤에 되강오리가 왜 그리 울어댔는지 알고 싶었다. 오늘 내내요? 엄마는 대답 없이 되물었다. 할 수 있지? 착한 딸은 엄마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엄마의 규칙 1호였다. 지우는 대답했다. 네. 더 물어볼 말 있니? 엄마가 물었다. 지우의 귀엔 없는 게 좋을 거야로 들렸다. 지우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겠지? 올라가서 옷 입고 세수하고 침대를 정리해야 해요. 지우는 엄마의 비위에 맞을 만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래. 30분 후에 엄마가 아침밥을 갖다 줄게. 방으로요? 라고 물으려다가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껏 엄마가 아침을 배달해 준 적은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보다는 1초라도 빨리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네. 엄마 오시기 전에 다 해놓을게요. 지우는 거실 문 쪽으로 돌아섰다. 엄마는 허리를 굽혀 마룻바닥에 떨어진 드라이어를 집어들었다. 다시 웽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문간에 다다랐을 때 지우의 발끝에 걸리는 게 있었다. 드라이어 캡이었다. 지우는 통만 슬쩍 돌려 어깨 너머로 뒤를 봤다. 드라이어는 혼자 허공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소파 밑을 살피는 중이었다. 무언가를 찾는 기색이었다. 그 무언가일지도 모르는 드라이어 캡을 지우는 발끝으로 밀었다. 엄마 쪽이 아니라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드라이어 캡은 식탁 의자 밑으로 쏜살같이 미끄러졌다.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으나 엄마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들었다면 물었겠지. 방금 무슨 소리니? 지우는 거실을 빠져나왔다. 발레리나처럼 발끝으로 계단을 디디면서 2층으로 올라왔다. 오늘 하루가 지우에겐 죽도록 길었다. 2층이 아니라 시간에 갇힌 것 같았다. 밥 먹고 화장실에 가고 창턱에 걸터 앉아 습지를 내다보고 새아빠가 사준 겨울왕국2 새로운 운명을 모두 읽고 백설공주 벽시계를 100번쯤 본 끝에 가까스로 밤을 맞았다. 실내 등이 꺼져 있어 시계바늘이 보이지 않았지만 막 10시가 됐다는 건 알고 있었다. 조금 전 시계 속 난쟁이들의 기차가 10번 돌았으니까.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침대 머리판에 등을 기대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의 소리를 들었다. 마당 단풍나무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습지의 갈대들을 쓰다듬는 소리. 아랫동네 어느 집 개가 짖어대는 소리. 고요하고
따분하고 환한 밤이었다. 달빛이 비쳐드는 창턱에는 쟁반이 놓여 있었다. 굴라지 덮밥이 든 그릇과 수저, 물컵이 담긴 쟁반이었다. 1시간 전에 엄마가 갖다 둔 것이었다. 깜빡 잊었다가 뒤늦게 생각나 가져온 게 아닌가 싶었다. 그때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엄마는 불도 켜지 않고 들어와 쟁반만 내려놓고 나가버렸다. 지우는 굴라시에 손도 대지 않았다. 맛이 없어 그런 건 아니었다. 엄마는 굴라시를 오리먹이만큼 잘 만든다. 지우는 굴라시 만드는 법도 잘한다. 큼직하게 썬 소고기와 양파를 함께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 후 굴라시 파우더와 파프리카 가루와 감자를 넣고 고기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졸이면 된다. 한속 끓여서 며칠씩 두고 먹을 수도 있다. 미역국처럼 끓이면 끓일수록 더 진한 맛이 난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 엄마는 러시아 유학 시절에 헝가리인 룸메이트에게 굴라시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새아빠 평가로는 엄마가 만든 음식 중 그나마 먹을 만하다. 지우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이제는 그만 먹고 싶었다. 밥투정이 아니었다. 온종일 2층에 갇힌 채 새끼를 굴라시만 먹어야 한다면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어쩌면 시골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할지도 몰랐다. 어제 저녁 엄마는 굴라시를 냄비 한가득 끓여왔다. 아래층은 고요했다. 종일 왱왱대던 청소기와 민석이, 믹서기 소리도 그쳤다. 저녁을 두고 내려간 이후부턴 엄마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려가자마자 잠이 든 것 같았다. 그럴 만도 했다. 종일 쉴 새 없이 할 일을 하느라 피곤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자다 일어나서 굴라시 그릇을 가지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지우는 방문 쪽을 넘겨다보며 중얼거렸다. 지우 안에 사는 엄마가 요망한 생쥐라 이름 붙인 아이가 물어왔다. 다락방에 가려고? 지우가 대답하지 않자 엉덩이를 찌르기 시작했다. 가고 싶으면 가. 가지고 놀다가 표 안 나게 정리해 놓으면 되잖아. 그래도 될까? 지우는 다락방에 있는 인형 상자를 떠올렸다. 발견하던 날의 기억이 뒤따라왔다. 2층엔 방이 하나뿐이지만 문은 3개나 있다. 계단 정면에 있는 건 지우가 쓰는 방문, 왼쪽은 욕실문, 오른쪽은 늘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이다. 시골집에 올 때마다 지우는 잠긴 문 안이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다. 복도의 장식장 서랍에서 열쇠고리를 발견했을 땐 보물을 캐낸 기분이었다. 고리에 달린 열쇠 3개 중 하나가 오른쪽 문 자물쇠와 딱 맞았으므로 지우는 별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껌껌한 공간이 나타났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다. 문 옆에 붙은 전등 스위치를 켰으나 방처럼 밝지는 않았다. 조명등이 벽에 붙은 흐릿한 알전구 하나뿐이었다. 2층 욕실과 똑같이 생긴 천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지붕 모양을 따라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형태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지우를 맞았다. 마룻바닥이 깔린 길고 좁은 공간엔 5만 가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둘둘 말아 세워둔 카펫, 비닐 커버를 씌운 이불, 비닐봉지에 담긴 커튼, 낡은 동화책, 정체 모를 것들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들, 크고 작은 종이 상자들, 그 틈 바구니에 손 인형이 든 상자가 있었다. 지우는 흥분에 휩싸여 1층으로 내려갔다. 손 인형을 가지고 놀아도 좋은지 엄마에게 물어볼 생각이었다. 엄마, 지우가 부르자 조리대에서 고기를 토막내던 엄마가 돌아봤다. 지우와 눈이 마주치자 배시시 웃었다. 지우는 엄마의 미소를 사랑한다. 아니, 엄마가 미소 짓는 귀한 순간을 사랑한다. 눈꼬리를 둥글게 말고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순간을. 반짝거리는 눈동자는 이렇게 묻는 것 같다. 내 딸, 왜? 저 다락방에서 놀면 안 돼요? 엄마가 되물었다. 다락방? 지우는 기대에 차서 네, 했다. 좋다고 하면 열쇠를 발견했다고 실토할 참이었다. 다락방 물건을 갖고 놀아도 되는지 물을 생각이었다. 인형도 다락방 물건 중 하나니까. 엄마는 조리대로 몸을 돌리더니 손도끼 칼을 던지듯 내려놨다. 지우를 향해 다시 돌아섰을 땐 미소가 싹 가신 얼굴이었다. 입술이 얇아지고 뺨이 홀쭉해지고 눈동자의 반짝임도 사라졌다. 숨조차 마음대로 쉬면 안 될 것 같은 싸늘한 표정이었다. 지우는 숨을 멈춘 채로 엄마의 답을 들었다. 안 돼.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안 돼를 되로 바꾼 적도 없었다. 그러니 1층으로 내려가서 자는 엄마를 깨운 다음 인형을 가지고 놀아도 좋은지 물을 필요는 없었다. 눈물이 쏙 빠지게 혼쭐 나는 건 하루 한 번이면 충분했으므로. 지우는 침대에서 내려섰다. 다락방까지 가는 길은 길고도 멀었다. 거리로만 따지면 10초 안에 도착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많았다. 발꿈치를 들고 걸어야 했고 몇 번씩 멈춰서서 아래층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으며 다락방 열쇠를 달그락거리지 않고 문을 열어야 했다.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에야 지우는 긴장을 풀었다. 다락방의 위치는 1층 욕실 바로 위였다. 자신의 발소리가 거실을 건너서 안방에서 잠들었을 엄마 귀까지 뻗어갈 일은 없었다. 이제 발꿈치를 내려도 좋은 것이다. 전등을 켠 후 지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맨 안쪽까지 들어갔다. 인형 상자는 벽 모서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자신을 흥분시켰던 것들이 나타났다. 말하는 손인형 4개, 그들을 끼워 앉혀두는 기둥 달린 작은 의자 4개, 둥근 테이블 하나, 찻잔과 그릇 같은 소꿉놀이 세트. 원래는 상자째 들고 방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실제로 들어본 후엔 포기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들 수는 있지만 들고 움직일 수 없는 무게였다. 인형을 뺀 나머지가 나무로 되어 있어 그런 듯했다. 질질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았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놀기엔 방이 너무 추웠다. 잠깐 서 있는 새에 발이 시릴 정도로 마룻바닥이 찼다. 천장으로 새어 들어온 바깥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인형들만 가지고 가자 결심하고 보니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눈을 번쩍 뜨고 스르르 침대에서 일어나서 2층 계단을 올라오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지우는 요망한 생쥐에게 퀴즈를 냈다. 엄마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개처럼 숨을 수 있는 인형 개수는 몇 개일까? 하나. 요망한 생쥐가 대답했다. 단호한 답변이었다. 지우는 항변해봤다. 겨우 하나?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요망한 생쥐는 되물었다. 엄마는 뭘 하는 사람이지? 엄마는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었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다. 엄마에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용서를 빈다고 용서해 준 적도 없었다. 지우는 가차없이 벌을 받아야 했다. 고아가 되는 벌이었다. 엄마와 새아빠는 청연 신도시에 산다. 엄마의 회사는 인천 검단이고 지우가 사는 외할머니 집은 하객동이다. 지우는 엄마 회사와 가까운 유치원에 다닌다. 평소 엄마는 출근길에 외가로 가서 지우를 태운 후 유치원까지 데려다 준다. 퇴근할 땐 순서가 거꾸로다. 유치원에 들러서 지우를 태우고 외가로 간다. 주말에는 새아빠네로 와서 지낸다. 지우는 엄마와 따로 사는 것을 불평하지 않는다. 어쨌든 엄마를 날마다 만나니까. 엄마를 만나면 자신에게 엄마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고아의 벌을 받을 땐 그럴 수가 없다. 엄마는 지우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 전화도 하지 않는다. 지우는 유치원 버스를 타야 한다. 주말에도 외가에서 지내야 한다. 조금 화가 났을 땐 일주일, 더 화가 났을 땐 한 달.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는 지우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곤 한다. 뜻모를 말을 중얼거리기도 한다. 아이고, 내 죄를 네가 받는구나. 외할머니가 울면 이모는 버럭 화를 낸다. 아, 거 좀. 이모가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도 있다. 일찍 퇴근하는 날엔 데리러 오기도 하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장난감 가게나 고양이 카페를 들르기도 한다. 지우는 외할머니 다음으로 이모를 좋아하지만 큰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 이모는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 애초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조금 덜 즐겁더라도. 지우는 첫 번째 인형을 꺼냈다.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 아빠라는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두 번째는 단발머리 인형이었고 엄마 명찰을 달았다. 빨간 모자를 쓴 아기는 남동생, 따내린 긴 머리에 왕관을 쓴 공주 인형의 이름은 윤아였다. 이 인형들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엄마였다. 상상은 되지 않지만 이 시골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다는 꼬마 시절의 엄마. 지우는 차근차근 셈을 해봤다. 엄마의 아빠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 이모는 엄마의 언니, 엄마의 남동생이라면 외삼촌일 것이다. 지우에겐 외삼촌이 없었다. 인형 가족에는 언니가 없었다. 없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셈이었다. 이들은 누구일까? 엄마의 상상 속 가족이었을까? 엄마도 혼자일 때 다락방에 들어와 상상 속 가족과 놀았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다락 이야기를 꺼냈을 때 왜 그토록 무서운 표정을 지었을까? 질문은 끝도 없이 불어났다. 그중 지우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도 없었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엄마가 감춰둔 비밀의 세계로 숨어든 기분이었다. 급기야 엄마의 화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모두 제자리에 넣어놔. 어딘가에서 쿵 소리가 울렸다. 집안에서 울린 것 같기도 하고 바깥에서 울린 것 같기도 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에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지우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아래층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불안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억을 되살려서 인형들을 본래 자리에 앉히기 시작했다. 엄마는 엄마 의자에, 남동생은 남동생 의자에, 윤아의 의자에는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다. 꺼낼 땐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다. 토막난 인형의 다리 한쪽이었다. 사람 인형의 것이 아니었다. 연노랑 털로 뒤덮인 다리에 갈색 물갈퀴가 달려 있었다. 오리 다리야 라고 지우는 추측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는지 궁금했지만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무엇인지 모르거나 무언가 기분 나쁠 때는 확인하지 않는 게 나았다. 그럴 시간도 없고 지우는 윤아를 의자에 앉히고 상자 뚜껑을 닫아버렸다. 아빠 인형만 방으로 가져갈 참이었다. 엄마의 상상 속 아빠라면 자신의 상상 속에서도 아빠일 수 있을 테니까. 지우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턱에 다리를 올리고 앉자 해냈다는 기쁨이 밀려왔다.
아래층은 여전히 고요했다. 안도감도 찾아왔다. 다락방 자물쇠는 잘 잠가두었고 엄마는 깊이 잠들었고 밤은 길고도 길 것이며 잠은 낮에 실컷 자두었다. 제 아무리 엄마라 해도 이 일만큼은 눈치채지 못할 테다. 아침이 오기 전에 인형을 갖다 두기만 한다면. 지우는 아빠 인형을 손에 끼고 눈높이로 들어 올렸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달빛에 비친 아빠 인형은 진짜 아빠와 닮아 있었다. 안경, 옷차림, 운동화까지. 지우는 아빠의 나직한 목소리를 흉내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지우, 오늘 뭐하고 놀았니? 지우는 본래 목소리로 대답했다. 책을 읽었어요. 제목은 새로운 운명인데 벌써 3번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선 낮잠을 잤어요. 혹시 그거 차에서 읽던 책 아니니? 아빠가 물었다. 맞아요. 책도 재밌기는 하지만 반달 늪에 더 가고 싶어요. 되강오리가 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지우는 되강오리를 제일 좋아하니? 지우가 네 하자 아빠는 왜 했다. 이상한 놈이니까요. 어떤 땐 귀신처럼 울고 어떤 땐 매맞는 아이처럼 비명을 질러요. 아빠도 어젯밤에 들었죠? 그런데 오늘 밤엔 안 우네. 그랬다. 오늘 밤엔 오리들이 울지 않았다. 지우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나봐요. 어젯밤에 너무 울어서 목이 쉬었을 거예요. 마당 단풍나무에 걸려있던 달이 습지를 향해 헤엄치고 있었다. 어제처럼 붉은 달이 아니었다. 크고 새하얗고 더 동그랬다. 빛이 어찌나 환한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반달늪 수초까지 들여다 보일 것 같았다. 갈대밭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는 바람의 움직임을 따라 은빛춤을 추고 있었다. 여전히 고요하고 환한 밤이었지만 이제 따분하지는 않았다. 아빠, 그런데 왜 가버렸어요? 지우는 마침내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다. 아빠가 대답했다.